이제 발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사실은 이 교육혁신 전략을 수립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저희는 춘해 보건대학교, 그러니까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사실 이 특성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교육혁신 전략을 세우면서 지금 자율전공제를 운영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계열인데 자율전공제를 진행한다. 저희는 거의 94% 정도가 보건 계열입니다. 간호학과부터 시작해서 뭐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2025년도부터 3주기에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자율전공제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 자율전공제를 시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조금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난 3주기를 마지막 이제 3차년도의 평가를 정말 잘 못 받았습니다. 그 못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자율전공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전공제를 진행하려면 이 보건계열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한 2,100명 정도의 편제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재학생을 따져보게 되면 정원외까지 포함하게 되면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2,500명 정도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임교원은 7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구성을 살펴보면 이제 그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학과부터 시작해서 쭉 보건 계열 학과들이 대부분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주기 혁신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을 좀 고민해 보면 3주기 혁신 지원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단계, 또 재학 초기, 재학 중에 모집 단계부터는 당연히도 이제 학과에 구분 없는 학생을 모집해야 하고, 또 학과나 계열 등을 당연히 개편해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재학 중에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초 소양 교육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자율전공제가 가장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이 3주기 혁신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자율전공제를 할 수 없다면 사실 3주기 혁신 지원 사업에서 하는 그 교육 혁신은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학 초기 1학년 1학기 때 특히 이제 이런 기초 소양 교육부터 시작해서 진로 교육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자신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게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학 중에는 당연히도 기본적인 전공 교육은 잘해야 되겠지만 이제 융합 교육도 타 학과와 융합된 교육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뭐 모듈식 교육 과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어제 S 사이버 대학에 그 운영되는 그것들을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어제 S 사이버 대학에서 하는 그런 입학 설명회들을 제가 들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지금 전문대학의 3주기에서 하려고 하는 이 자율전공제가 그 사이버 대학의 그런 운영 체계와 좀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전문대학이 나아갈 방향이 과연 이 자율전공제, 이게 과연 뭐 올바른지 그거에 대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춘해보건대학교에서는 어떻게든 자율전공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과를 좀 신설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저희 성인학습자 전담학과를 개설해서 이 성인학습자 전담학과부터 이런 자율전공제를 좀 시작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울산에 위치해 있고, 또 울산이라는 그 지역에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맨 위에부터 한번 저 좌측에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대학의 경쟁력은 점차 하락하고 있고, 또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해서 규모의 최적화가 계속되고 있죠. 학생 모집이 어려우니까 학과를 이제 폐과를 하고 다시 신설 학과를 개설하는 등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이번에 라이즈 체계에 연계되면서 울산 지역에는 대학이
일반 대학 4년제 일반 대학 하나, 전문 대학 2개, 그래서 총 3개의 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대학을 운영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보통 취업률이 한 84% 정도 되고 있는데요. 거의 전국에서 전문 대학 중에 3위 정도 차지 랭크되어 있는데요. 이 취업률이 높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도 보건 계열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은 것은 좀 일반적인 것 같고요. 간호학과 중심으로 해서 취업률은 뭐 높은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3주기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교육 혁신을 할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구성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교육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교직원 대상으로 한 이런 성과 공유회라거나 그런 거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이라거나 또는 뭐 졸업생, 산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이런 교육 혁신 전략에 대해서도 단순히 저희 본부에서 수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 수렴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다들 크게 관심 없는 이제 내용들이라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뒤쪽에서 좀 설명드릴 텐데요. 어찌됐든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접목해서 저희 교육혁신 전략을 수립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안에 이런 ESG 전략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도 혁신 지원 사업에는 이런 ESG 전략을 접목시켜서 CHESG라는 그런 대학의 혁신 전략에 접목해서 자율 혁신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육혁신 전략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정말 지루한 내용이라서 이 내용은 그냥 이렇게 올려져 있는 발표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지금 핵심을 두는 것을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그러면 이 자율전공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어렵다는 그러면 보건 계열을 포기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특성화 때부터 계속해서 이 대학의 이런 전략들을 살펴보면 특성화 사업 때는 학교 대학 자체를 특성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 계열로 특성화를 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이제 3주기에 와서는 저희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율전공제를 시행해라, 학과 구분 없이 학생들을 모아라. 근데 보건 계열은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3주기가 지나고 나서 4주기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4주기가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돌고 돌아서 너네들 지금 자율전공제를 시행했더니 우리가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너네 또 특성화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의료 특성화 계열이라는 것을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보건계열 특성화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이 3주기를 대비해서 자율 전공제를 좀 운영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학습자 전담학과를 개설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 학생 전담학과를 또 신설하고 또 새롭게 여러 가지 학과들을 만들어서 그중에서 보건의료 계열의 집중도는 조금 낮아져서 지금 한 4% 정도 되지만 그거를 뭐 80%, 70%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보건의료 계열의 특성화는 유지한다. 그 유지하는 토대에서 어떻게 하면 자율전공제를 운영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전문기술 석사 과정 참 어렵습니다. 지금 타 대학도 보면 모집이 안 돼서 모 대학은 전문기술 석사를 어렵게 인가를 받았는데 모집이 0인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대에서 이 전문기술 석사 과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제자들한테도 물어보죠. 너 대학원을 가는데 춘해보건대학교에서 너 저기 석사 한번 해볼래? 아니면 극단적으로 가서 서울에 있는 뭐 이제 스카이 대학에 있는 너 대학원을 한번 너가 갈 수 있다면 한번 가볼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문기술 석사에 대한 접근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전문기술 석사는 단순히 그 학위 취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 계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말 이런 4년제 일반 대학의 대학원에서 하지 못하는 정말 말 그대로 기술을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는 독일의 마이스터 대학 같은 그런 마이스터 체계와 같은 것들을 좀 접목하면 전문대에서도 전문기술 석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예로 잠깐 그 예를 좀 들어드리면 시간은 없지만 저희 학교에 산림 조경 비즈니스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경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과인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전문대를 졸업하면 전문 학사 학위를 받고 당연히 전공 심화 과정을 거쳐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겠죠. 이때도 그냥 단순히 이 학제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 NCS 과정평가형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데요. 조경 산업기사 자격증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가서 취득을 하게 하면 합격률이 몇 퍼센트 되냐면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과정평가형, NCS 과정평가형이라는 과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 성인학습자들 같은 경우에 요 산림조경 비즈니스과가 있는데 평균 나이가 50세입니다. 그런데도 그 50세 이상인 그 사람들, 학생들을, 학습자들을 100% 합격시킬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제 조경학과를 졸업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가서 검정형으로 시험을 보면 그 학생들이 30% 정도도 합격률이 되지 않는데 이 많은 나이대, 높은 나이대를 가진 학생들을 100% 시킬 수 있는 것이 그런 과정평가형 그 제도죠.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조경 산업기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공 심화 과정에서는 조경 기사 과정을 또 과정평가형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기술 석사 과정에서는 그 학생들 이제 학습자들을 이제 그 조경 기술사 과정이라거나 또는 나무의사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나무의사라는 제도가 사실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람으로 치면 의사가 있듯이 나무도 나무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나무의사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전문대에서도 단순히 춘해보건대학교에서 나 석사 받았어. 그 석사 학위가 이런 네임밸류 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조경 기술사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과정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자료 쭉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제가 뭐 PPT로 한 땀 한 땀 만든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지금 3일 동안 참여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교육혁신 전략을 들었고 해보면 이런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전문대학이 얻었던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상향 평준화. 나쁜 측면으로 보면 제가 그 3일 전부터 오늘까지 쭉 교육혁신 전략을 다양한 대학들을 들으면서 다 비슷비슷하네? 뭐 얻어갈 게 없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반대로 느꼈습니다. 전문대학이 이 3주기까지 이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이 이제 앞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2주기를 거치면서 상향 평준화 됐구나. 이거 참 좋은 방향으로 갖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이 교육혁신 전략도 없는 곳이 없죠. 자, 보시게 되면 학사구조 혁신해야 되겠죠. 학사제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유전공제를 해야 되는데 학사제도에 유연화가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뭐 S사이버대학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S사이버대학에 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재학생이 몇 명이냐? 제가 그걸 유심히 봤죠. 10,000명입니다. 10,000명.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학사제도의 유연화가 저희가 하는 학사제도 유연화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자기가 대학을 나왔으면 3학년 편입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듣고 싶은 과목 아무 때나 듣습니다. 그리고 학점 취득도 18학점까지 한 학기에 가능하지만 그 학생이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3.5 이상의 학점을 받았다면 계절학기까지 이용해서 27학점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3학년에 편입해서 한 학기 반 정도에 졸업을 할 수 있죠. 그런 제도들이 그렇게 마련돼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계절학기라고 표현했지만 계절학기가 아닌 겁니다. 다 학기제인 겁니다. 1학기, 그다음에 뭐 여름학기, 그죠.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학기제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전문대에서 그걸 할 수 있느냐? 제가 교무처에다가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다학기제 하자. 왜 1학기, 2학기 하고 여름학기, 뭐 계절 여름 학기,
겨울학기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렇게 계절학기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겸임교원을 하나 충원을 하려고 해도 계절학기만 우리는 쓸 그 겸임교원을 한 명 충원하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죠? 그랬더니 뭐 교육부에 뭐 이걸 그 인원이 뭐 이게 교원 충원율이 잡혀야 되는데 뭐 3월 달에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접근을 하면 지금 하고 있는 3주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브레이크가 팍팍팍팍 걸리게 됩니다. 자율전공제 할 수 없습니다. 다학기제 운영해야 하고 학점 좀 전에도 그 발표하신 대학에서 제가 유심히 들었던 건 아주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점 상한제 폐지해야죠. 왜 상한제를 두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24학점, 27학점 들을 수 있으면 듣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내가 보건계열은 좀 어렵지만 저희가 보건계열밖에 없어서 예를 들기 좀 어렵지만 간호학과 학생이 여름학기라거나 뭐 가을학기가 됐다거나 다른 학과 타학과 교육을 강의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원격 교육이라거나 이런 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율전공제에서 하는 다양한 이런 학사제도 유연화는 사이버 대학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이버 대학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이버 대학의 그런 운영하고 있는 학사제도의 유연화 정도는 근접하게 운영을 해야만 3주기에서 하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쭉 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사실 말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데서 떠들으라고 하면 막 2시간 3시간씩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제일 그 학생들한테 지탄을 받습니다. 온라인 강의 하라 그러면 보통 25분 뭐 이렇게 예전에 코로나 때 강의했었잖아요. 50분 뭐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25분 찍으면 된다 했는데 막 2시간 3시간 올려놓고 학생들 막 들으라고 해서 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빨리 쭉 넘어가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자면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1, 2, 3, 4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혁신 전략은 지금 보시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이거는 학생들이 원하는 때 들을 수 있고 이런 학사제도를 유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율전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기초 소양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하고 타대학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이제 성인학습자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 저희 과에 캐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저희 학습자분 선생님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으시니까 70대 되신 분한테 자 이 캐드는 이런 겁니다. 자 이거 마우스를 드시고요. 자 더블 클릭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클릭 이렇게 하죠. 선생님 그게 아니고 더블 클릭 따닥 하세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DX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마우스 클릭하는 것부터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거죠. 또 제가 제가 그 유명한 JA 교원입니다. 제가 작업치료과에 메인으로 있고 또 산림조경 비즈니스과에서도 수업을 하고 뭐 안경과학과에서도 수업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DX 교육을 막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한글 무슨 그걸 만들으라고 좀 너 이것 좀 한번 그 과제 좀 내봐 했더니 10손가락을 써서 이 타이핑 치는 학생이 없습니다. 교수님 한번 그 학생들 전산실 같은 데 데려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장담하건대 50%를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이 세 손가락으로 하는 이렇게 타이핑을 칩니다. 너 왜 그렇게 해? 세 손가락으로 핸드폰 타이핑 치고 이런 게 익숙해져서 이 한글 자판도 이 세 손가락으로 총 6손가락으로 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업치료과에서 저는 DX 교육을 하면서 10손가락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DX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교육을 했으면 당연히 또 그 학생들의 핵심 역량이 얼마나 제대로 길러졌는지 핵심 역량 인증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나아갈 거냐. 그래서 일단 학년기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인학습자 반은 계속해서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단 이제 성인학습자 과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건계열이기 때문에 보건계열이 아닌 계열을 좀 확대시켜가지고 자율전공제를 좀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면서 이제 외국인들을 유치하고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하고 워크숍을 할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 개구리를 끓는 그 차가운 물에 넣어놓고
가스불을 착 데워서 물을 착 온도를 높입니다. 그럼 이 개구리가 뜨거워서 팔짝팔짝 뛰면서 튀어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은근히 익어가면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께 이 말씀 드립니다. 2035년이 되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한 20만 명대의 그런 학년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이게 살아남을 것이냐? 학생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교수님들 저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물이 참 차가운 물에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약간 미지근한 물에 있는 개구리와 비슷하다. 아직은 느끼지 못하지만 금방 올 것이다. 그러면 방법은 그러면 이제 성인 학습자도 저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로 채우고 있죠. 그러면 성인 학습자도 이제 좀 동이 날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그럼 외국인 학생도 끝도 없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제도 또 학위 관련된 학사제도, 학점 관련된 학사제도를 당연히 유연화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있고 이런 주문식 교육과정이나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하고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나는 산림조경 비즈니스과 학생이지만 웰리스 문화관광과나 사회복지과 과목을 들어서 복수 전공을 하고 그래서 이 복수 전공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더 많이 늘려주기 위해서 결국 마이크로 디그리를 안착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핵심 실무 역량 인증제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융합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단순히 하나의 전공만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을 다양한 전공들을 좀 맛볼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IP, 융합 교육, 그 다음에 융합 마이크로 디그리를 통해서 이 학생이 다양한 학위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아무래도 대학 자체가 좀 특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DX 교육이라거나 기초 소양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듣고 또 요즘에 AI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죠. 제가 한 학기 동안 주구장창 어떤 전공 과목을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과 작업치료과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너 그 저기 교수님이 낸 그 과제 논문 그 리뷰하는 과제 너 그거 어떻게 하니? 그 AI 쓰면 정말 쉬워. 그랬더니 교수님이 AI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학생을 이렇게 불러다가 맞는 말이다. 그 교수님의 말씀 뭐냐면 네가 AI를 쓰는 게 싫은 게 아니라 AI 그냥 돌려서 그냥 내는 게 싫은 거다. 그래서 AI에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너의 생각을 넣어서 그 교수님께 갖다 드려라. 그럼 그 교수님이 절대로 AI 쓰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보고서를 쓰는데도 제가 이런 문구 하나하나 쓸 때도 요즘에는 그 AI를 많이 쓰죠. 챗GPT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챗GPT는 약간 조금 뭐 계산하는 그런 것들에 조금 저기 하고 논리적인 거에 특화되어 있다면 이제 클로드 AI라는 게 있습니다. 문장 정말 잘 써줍니다. 제가 학과에서 저희는 이제 학과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학과 홍보 전략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최소한 하나의 기사는 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제가 이제 소속된 제2A 교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산림조경 비즈니스과에서 그 학생들이 제가 물어봅니다. 면접 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기사 보고 왔다는 겁니다. 성인 학습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듯 어디 가서 뭐 오세요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뭐든 상관없다. 기사를 내라. 무슨 행동을 하든 전부 다 기사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챗GPT나 클로드 AI, 특히 클로드 AI를 이용해서 기사를 작성하면 정말 그 문장 자체도 수려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진로 교육한다거나 진로 전담 교수를 지정한다거나 정말 중요하겠죠. 자율전공제하면 이제 1학년 때 너 어디 갈래? 이런 것들을 얘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려면 이제 진로 전담 교수를 만드는데 저희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막 그 막내 교수들 다 지정하고 있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진로 전담 교수가 정말 중요한데 저희 학과 포함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야 이거 할 사람 교수님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유 나 안 해 바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막내 교수들 쫙 제가 명단 올라온 거 보면 다 그렇습니다. 막내 교수들이 다 진로 전담 교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임명장이 딱 들어가 있죠. 제2A 교원. 이런 거 해야죠. 제가 지금 3개 과에 이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나쁘게 보면 나쁩니다. 그러면
교수가 이 학과에서 도대체 이 사람에게 몇 퍼센트의 일을 시킬까? 또 나는 제2의 교원을 하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 그렇지만 다양한 융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보건의료학을 전공했는데 보건의료학적인 전공을 작업치료과에서 안경광학과에서 또 산림조경 비즈니스과에서 할 수 있는 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잘 줘야 된다고 맨날 강조하죠. 네, 저는 인센티브도 못 받고 그냥 제가 혁신지원사업단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제2의 교원을 최초로 제가 스스로 신청하고 제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막 몇 개과 또 모르죠. 더 나가면 제가 4개, 5개 과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 사항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그 발표 자료 보시면 내용들 좀 나와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